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 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정치 해안 두 분 모셨습니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그분이 바쁘신데 저희들이 또 뉴스 따라가기 너무 바빠서 눈 뜨고 보면 다른 나라가 계시고 맞아요. 네. 너무 많은 분들과 지금 정상회담을 연달아 잇따라 개최해가지고요. 뉴스가 지금 폭발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체력이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도요. 그 생각이 정말 도대체 몇 개국에 가서 얼마나 많은 정상들을 만나서 정말 얼마나 복잡한 의제들을 지금 주도해 나가고 계십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대단하신 분. 사실 우리나라 그 에이펙만 지금 엄청나게 이제 돋보였지만 그 직전에도 순방 갔다 오셨어요. 네. 이제 아세안이었습니까? 그리고 에이펙 주재하고 7박 10일 지금 또 가신 거예요. 진짜 체력이 타고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따로 좋은 걸 주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국민이 생각하는 마음 뭐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아이 키울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막 그래요. 에너지가 나오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호르몬이 좀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국민을 위한 호르몬. 네.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전용기라고 하지만 이게 시차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신체 리듬이 좀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이제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에도 너무 여유 있는 표정을 지으시는 게 네. 사실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외교에서 그냥 인사 꾸벅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반드시 해야 될 대화 이런 것들 다 공부를 해가니까 예를 들어 20개국 정상 만나면 그 나라 관련된 사안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맞습니다. 공부하고 네네. 화기애애하게 그 질문하고 답변 받고 또 그 와중에 비즈니스도 하고 네. 요즘 많이 하는 그 K방산 무기도 팔고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아서 와 저게 가능한가 체력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일단 G20 정상회의가 이미 열렸죠. 그리고 벌써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선언이 발표된 상황입니다.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혹시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면 숨겨놓은 노하우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no secret know-how.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데 지금 메르스 총리와 대화가 나오는데 메르스 독일 총리죠. 노하우는 따로 없다. 뭐 비밀 노하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뭐 이런 거잖아요. 갑자기 김연아 씨가 생각났네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 네, 저는 사실 이제 외교적인 현장에 많이 이제 가봤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떤지 약간 감이 와요. 그러시구나.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고 네. 그 카메라 뒤편에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만의 그런 경계도 있고요. 신경전도 사실은.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처음 보는 사람도 어색한데 각국의 정상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난다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정말 저는 아이스 브레이킹의 천재다. 네. 그 부분은 정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머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잘못됐다가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유연하게 넘어가는 거. 네. 그래서 비밀을 알려달라는 것은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네. 아이스 브레이킹이랑요. 네. 두 번째는 당신들의 통일을 존중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그럼요. 나는 당신들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방법 좀 노하우 좀 사실은 저는 좀 짠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약간 정말 아버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면 네. 이제 그렇게 해외에 가서 정상이면 사실은 동등한 그런 지위잖아요. 그럼요. 근데 나 좀 알려주세요. 네. 저한테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기를 낮추면서도 그 낮추는 것이 이렇게 뭐 비굴한 측면이 아니라 내가 정말 배우고 싶다. 그런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까지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냉전 이후에 이 분단 상황이 유일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절실한데 참 언제까지 이 상황을 또 버텨야 될지 그래서 독일 총리 만나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저게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뭐 중동, 아프리카 뭐 지금 전체를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터키, 이집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눈에 띄는 거 뭐 어떤 게 있으셨어요? 인상적이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이 글로벌 위상이 엄청 높아지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의제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뭐랄까
봉이 차오르서 고무적인 나도 모르게 국뽕. 그렇죠. 네.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의제를 어떤 과정에서 설정해 나가는 것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데 네. 각 국이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 보여주는 의전 뭐 예를 들어 UAE 갔을 때 머리를 풀어 헤친 그런 전통 여성들이 의식. 네네 그 굉장히 높은 예우를 보여준다는 건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남아공에 갔을 때도 이 크루들이 나와서 뭐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네. 아 정말 귀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해서 맞이하고 있다라는 네.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세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의제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에서 참가하고 방문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미래 의제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모습 의장국으로서 그 의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네.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가서든 한국과의 어떤 기술 협력, 산업 혁명으로 성과와 결과를 내는 모습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세계 정세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불안정해졌고 또 중국은 지금 일본과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중동이라던가 다른 이 여러 가지의 세계적으로 다른 활로를 또 뚫고 있다는 요 점에서도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좀 더 발전적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마침 그 남아공에서 특별한 환대 영상을 예,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보고 갈까요? 아니 고맙긴 한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오히려 네. 정말 그 한국은 굉장히 좀 멀리 있는 나라잖아요. 거리상으로. 그럼요. 네. 네, 근데 굉장히 마음이 가까운 나라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히 네. 청년들이 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큰데요. 우리 과거에 막 70, 80, 뭐 그때 어르신들 70년대, 80년대 때 미국 팝송 들으면서 막 그때에 이렇게 네네, 향수에 향수에 젖으신 분들이 했잖아요. 네. 지금 남아공의 청년들이 그런 시대를 겪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케이팝을 듣고 K 댄스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저런 것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평생을 함께 나아갈 그런 동반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 보통은 그 정상 방문에서는 뭐 의장대, 뭐 국기, 군악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환영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외교적인 절차나 형식 이런 네. 걸 떠나서 정말 친밀한 국가가 되고 싶다라는 저는 그런 러브콜로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사실 그런 거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대스타를 바라보며 자랐고 요즘도 정말 진짜 우울할 때 가끔 마이클 잭슨을 틀어놔요. 그런 것처럼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이나 뭐 소설이나 영화 이런 것들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냥 그 시절로 네. 돌아가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그때 어디서 뭘 그 정서가 했는데.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남아공에도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예를 들어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네, 보거나 네. 보고 자란 청소년이나 우리 BTS를 듣고 자란 청소년들은 이제 한 30-40년 뒤에도 우울할 때 제가 지금 마이클 잭슨 틀듯이 네. BTS를 틀 수 있는 거겠죠. 여러 가지 뭐 짚어볼 점들이 많은데 일단 G20가 가장 핵심적인 행사였고 보통은 모든 국제 행사가 대략 이제 폐회식하면서 정상 선언을 채택하기 마련인데 G20 정상회의 20일 남아공에서 열렸는데 그냥 바로 첫날부터 채택해 버렸어요. 마치 누구 보란 듯이. 유일하게 이 G20가 그 이제 개최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중국도 미국도 그 러시아도 대통령이 오지 않은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재명 대통령한테 더 그 이목도가 관심도가 좀 집중됐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남아공의 라마포사 대통령 이분이 그 백악관에서 그렇죠. 트럼프한테 엄청 수모를 당했던 바로 당한, 네, 그분이에요. 개회식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최초의 아프리카 G20 의장국의 가치, 위상, 영향력을 떨어뜨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겨냥을 한 거고요. 일단 정상 선언에도 뭐 다자주의라는 그 단어가 눈에 띄고 모든 회원국은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한다. 이런 것도 재확인했고 또 세계 무역기구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 뭐 다 나왔어요. 다 지금 백악관에서 싫어하는 단어들이 쭉 나왔는데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일단 이를 갈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아 문장 하나하나가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아공 대통령이 백악관에 가서 정말 온갖 수모를 다 심지어 그때는 그 남아공에서 뭐 앞뒤 연관성도 없는 그런 화면 영상을 틀어놓고 네, 정말 앞에서 모욕을 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럼요.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디에 가가지고 그런 취급을 당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또 트럼프의 이중적인 태도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어쨌든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 주도에 의해서 세계 질서가 이렇게 됐다면 자주됐다면 지금은 미국이 우리 다 상관없고 그냥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희들 뭐 우방국이든 뭐 다 내놔 우리가 다 가져갈 거야라는 깡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어떤 세계 경찰로서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는 세계 제1의 깡패 같은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도 네. 굉장히 어색하게 이례적으로 중국이 오히려 다자주의를 이야기하고 네. 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 회복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 맥락에서 이 남아공에서도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우리가 지금 G20 정상들이 모여서 그것에 동조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우리만의 다른 질서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어떤 정상들 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이 문구 하나하나에서 네.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다 트럼프 듣고 있나? 보고 있나? 거의 뭐 이런 분위기의 정상선언 네.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뭐 당연한 얘기 하네라고 하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맥락에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는지요? 특히 네. G20 같은 경우는요. 세계 인구의 60%입니다. 그리고 세계 그렇죠. GDP의 85%고요.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합니다. 다네요, 다. 네, 그런 만큼 굉장히 모두가 이렇게 좀 얽혀 있다. 이렇게 상호 보완되는 관계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 한마디가 귀에 탁 꽂혔거든요. 네. 이렇게 연설을 하실 때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이것도 너무너무 감동적인 게 그렇구나. 아프리카 네. 속담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와, 그래서 정말 못 약간 들었네. 소름? 그 나라에 맞는, 뭐, 우리도 굉장히 우리나라 속담을 얘기해주면. 좋죠. 네, 너무 그게 좋잖아요. 남아공의 속담이군요. 네, 아프리카 지역의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그래서 비는 한 지붕에만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에는 각각의 개별 국가들이 뭐 독립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자급자족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국제 정세가 변화하게 되면서 서로 의존하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 저는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얘기도 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열심히 일하고 뭐 경제 발전해도요, 코로나 한번 터지면.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해외에서 이렇게 또 영향을 받게 된 것들인데, 그냥 우리나라가 너무나 청정한 국가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코로나 때 이미 다 경험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기후 위기 같은 경우도 그럼요. 뭐 어느 나라가 뭐 공기 오염이다, 뭐가 있다, 비가 안 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 세계와 함께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특히 이번에 저는 이재명 정부의 그 외교에 대한 그 방향을 정확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 동맹은 강화하겠다. 기존에 있던 동맹은 강화하는 거죠. 네. 그리고 파트너십을 늘리겠다. 그리고 선택지를 오히려 넓히겠다. 이렇게 좀 그렇군요. 보여지는데, 네. 특히 뭐 프랑스, 독일 외교 같은 경우도 이제는 우리는 미국도 대화가 되고요, 프랑스도 되고요, 네, 독일도 프랑스 되고요. 대통령의 네. 마크롱 대통령한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네, 맞습니다. 격상하죠. 그거 얘기하시는 네, 거군요. 그래서 네.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도 프랑스와 독일의 문을 열 수 있다면 사실 EU의 문도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마스터 키를 가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근데 사실 이 키를 우리가 많이 안 썼죠. 과거에는 이제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분산 상황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쓰진 않았지만 국가의 선택지를 넓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여를 했고 그 선택지가 넓다는 건 뭐냐면 네. 바로 국가의 힘이 늘어난다는 거, 그렇죠. 힘이 네, 강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순방 무사히 이제 오셔야죠. 그리고 와서 또 국민들 향해서 그 여러 가지 브리핑 내지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내란 한번 볼까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그동안 재판받고 있었던 거는 계엄령 불법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었고 재판을 받고 있었고 사실 외환죄, 뭐 일반 이적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는 했지만 아직 뭐 본격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이런 상황 아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했으니까 추가 기소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이적죄라는 게 그 쉽게 말해서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뭐 대장동 항소 포기네 뭐네 해가지고 전 언론이 이 항소 포기에 매달리면서 정작 중요한 뉴스들이 확 묻혔던 게 사실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의도했겠죠. 대장동 사람들의 눈길을 좀 쏠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일단 여인형 메모, 휴대전화 메모 좀 볼까요? 그 여인형 전 박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도 얼마 전에 공개됐었고 저희들로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런 내용들이었죠. 10월 18일, 10월 23일, 27일, 11월 9일까지 저 일부만 지금 캡처한 겁니다. 체면이 손상돼서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핵시설 2개소, 본거지, 김정은 휴양소, 특히 원산 외국인 관광지, 그러니까 외국인까지 어떻게 하든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당구장 땡땡,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럼 분쟁의 일상화. 그냥 드럼 분쟁 일상화 시켜서 계속 일종의 전쟁 상태를 유지해서 계엄을 정당화하겠다라는 게 그냥 이미 10월 18일 저 메모에 다 드러나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들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시 봐도 좀 끔찍해요. 내용을 좀 소개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이게 저는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기로에 서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무대를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주도적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의 측면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지금 이런 내란 세력,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던 요 세력들 그리고 기득권 카르텔들에 굴복해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요 지금 문자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쁘다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안 되죠. 부족하지만 네. 이 방송에서 더 어떻게 끔찍하죠. 네. 그렇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의 안위를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과 생명을 파괴하려는 그런 작당을 한 것이 지금 문자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선거 때마다 북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지금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북한 인사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들이 뭐 폭로됐다던가 아니면 판문점에서 총격을 가했다던가 뭐 이런 그러니까 여론전을 위한 북한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자들은 실제로 북한을 군을 동원해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공모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 총 몇 번 좀 쏴달라 북풍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을 실제 일으키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요 포인트에서 소름이 돋는 건 이런 일들을 작당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술 마시고 웃고 떠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성공하면 야 우리 영원히 뭐 이 정부가 오랫동안 갈 수 있어라고 하면서 본인들끼리 뭐 희희낙낙하면서 이 땅을 대한민국을 짓밟을 계획을 이전부터 세웠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불과 12월 3일 날 계엄령 불과 며칠 전까지 또 저녁
만취하고 사람들 거의 엎혀 나가고 이런 일도 반복됐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천운이 깃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이작자들의 도발에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천운이 여기서 그치게 놔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거 발본 세원에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로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파헤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상원 수첩에서도 뭐 보셨겠고 여인영 메모에서도 아까 그 다시 보여주시면 11월 9일 메모 보면 이재명, 조국, 한동훈 이름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어준, 양정철을 양정천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정철 씨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름도 또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불러줬다는 거죠. 김건희가 불러주고 윤석열이 받아주고 그것을 김용인이 받아 적어서 노상원, 뭐 여인영한테 왔는지 그 경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 군인들은 사실 양정철까지 알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메모에 오타가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노상원 수첩, 그리고 얼마 전 10월 25일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노상원 관련 재판이었는데 그때 증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그 절단기, 종이 절단기 그 있는데 여러분 보셨죠? 그 무시무시한 절단기. 그게 뭐냐 했더니 그 당시 노상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내가 그 물어봤더니 정모 대령이 그 안에 손가락을 넣더라. 그러니까 손가락을 자르려고, 그러니까 고문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다라는 게 재판에서 나온 증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람 잡아다가 하려고 했던 게 그냥 위협 수준이 아니었어요. 뭐 방망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노상원 수첩도 그렇고 여인영 수첩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모든 언론에 초점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장동 얘기하고 검사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 이것도 좀 문제로 보거든요. 네, 사실 그래요. 저는 정당을 떠나서 이번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범죄의 이렇게 약간 양면이라고 보는데 방법을 알았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또 모방범죄 식으로 일어날 수도 그렇죠.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사실은 언론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책임의식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네. 저는 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가 지금 전쟁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었던 것인데 네, 맞습니다. 마치 그냥 지나간 일처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네, 그나마 사실 저는 그래요. 왜 지나간 일처럼 다루는 것인가? 그나마 다행인 건 이재 대변인님께서 뭐 천운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맞고요. 저는 하나 더 제기를 하면 윤석열이 무능해서 다행이다. 무능해서 다행인 건 네, 맞죠. 그가 유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막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했으면요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군 통수권자기도 하고 실제.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무능해서 실패한 거죠. 네. 근데 굉장히 좀 저도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은 사실 이게 뭐 북한이 응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북한과의 작당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웠으면 더 이제 힘든 상황으로 돌아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헌법에 나와 있는 내란과 외환을 둘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두 개 다 네. 하려고 했던 거고 특히 지금 저는 정말 섬뜩한 게 네. 상상을 해보면 네. 이 시나리오대로 갔을 경우에 만약에 전쟁이 아니면 조금의 전쟁 징후라도 있었다면 그때는 국회에서 계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네네. 국회가 의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명분이. 실제로 한 분이라도 약간 전쟁에 그런 낌새가 있었고 뭐 사망을 하거나 다치셨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왔을 때는 국민 여러분도 계엄 해제하자고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헌법적으로도 그게 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그들이 만들었던 시나리오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헌법 질서 뭐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전체로 위기에 그 약간 좀 저는 멍청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은 막 웃으면서 이런 걸 했잖아요. 네. 사실은 내란이요 이거 실패하면 아니면 전쟁이 났는 데까지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네네. 본인들이 처단당할 1순위입니다. 그렇죠. 네. 저 약간 역사 공부를 잘 안 했나 싶기도 하고요. 좀 너무 나이브했던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윤석열이 무식해서 다행이었다. 뭐 이렇게까지 결론 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일반 이적재랑 다시 한번 윤석열 재판에 대해서 짚는 이유는
결국은 구속 만료되는 게 1월 18일인가요? 1월인데 지금 지기현은 한없이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마치 12월 안에 뭐 신문 다 마칠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한겨레 뭐 기사를 보니까 이제 칼럼을 봤는데 이제 4가지 시나리오. 우리 마치 이재명 그 파기환송 이후에 뭐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 갑자기 그 생각도 들 정도로 또 풀어주는 거야. 18일 이후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 나경원 빠루 재판 관련해서 6, 7년 끌다가 사실상 400만 원 나오니 끝나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끌다가 사람들이 뭔가 조금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대충 어떻게 얼버무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걱정이죠. 사실 그 뭐 말씀하신 칼럼의 4가지 시나리오 그것은 그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제대로 세워지길 바라는 그냥 일반 국민 상식에 기대는 4가지 시나리오지. 네. 저는 처음부터 한 가지로 결론이 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자유를 줄 결심을 이미 조의대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기현까지.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서영교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걸 밝혀냈는데 왜 지기현이냐? 왜 지기현이 이렇게 고무줄 재판을 하고 이 김용현이라던가 이런 변호인들이 나와서 재판장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드는 걸 허허 웃으면서 지기현이 심지어 그 뭘까 평소에도 네. 굉장히 진행을 즐겁게 잘한다고 해요. 그냥 네. 평소에. 근데 재판정에 와서 판사로 앉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그 와중에도 무슨 쇼 프로그램 진행하듯이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지금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지기현이 이 중차대한 재판을 맡았냐라고 했을 때 그 사법부에서는 무작위 배당이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작위 배당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중앙지법이 원칙대로 했다고 하면 내란 사건이 선거 부패 담당 요구에 맞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기현 판사는 선거 부패 담당이 아니고 뭐 식품 담당이었잖아요. 네. 경제식품보건 담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식품보건 담당이 내란 재판을 맡는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이 무작위 배당을 할 때 원래 맡아야 되는 선거 부패 담당은 제외하고 무작위로 배당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가 지기현에게 이 재판을 몰아주고 그리고 관련 재판이라고 하면서 김용현이든 노상현이든 다 몰아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정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공개되지도 않은 이 상황에서 결론은 왜 이렇게까지 끌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6년 7년 끌다 보면 다 잊어지고 그냥 다 내보내면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처음부터 해오지 않았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또 만약에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군 형법을 동원한다면 총사령이라는 얘기를 네. 박은정 의원이 여러 차례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인데 뭔가 그 지기현부터 그 변호인들도 그렇고 윤석열 자체도 그렇고 며칠 전에 홍장원은 스스로 신문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이제 당해버린 그런 장면들 보면서 전반적으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 재판들이 굉장히 희화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딱 지기현 스타일로.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당장 1월에 풀려나면 구속 연장 안 되면 또 자유의 몸으로 강아지 산책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네. 봐야 되는 겁니까? 특히 지금 법원이랑 재판부가 내놓은 그 지연이 되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뭐 이제 사실 사건 규모가 크고 피고인, 공범, 증인이 많고 증거도 방대하다. 네. 그래서 증인 신문과 병합 재판 진행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근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명확하게 증거들이 다 나와 있고 진술이 있고 사건이 있고 전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네네. 근데 이 사건에 어떻게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도 정말 이건 좀 이 시점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네. 특히 지금 보면 사법부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좀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3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내란 전담 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도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 뭐 내란 동조뿐만 아니라 비호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거 위험성을 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곧 다음 달 12월이고 곧 1월 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선고 변론이 종결이 되더라도 판결문 작성에만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미 그냥 이 윤석열은 풀려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재판이 왜 늦어졌냐. 직위원은 2주 동안 휴가도 가고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이의 신청, 뭐 집행 정지 신청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고 나서야 첫 재판이 엄청 늦게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정말 고의적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켰다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내란 재판부가 꼭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아주 난리가 났죠.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지금 저 변호인 이름이 뭔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시 좀 해주십시오. 조문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조문이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재판은 연기해 주십시오, 재판을. 진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소송회의가 진행됩니까? 내란 특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내란에 대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 내란 판단을 스스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감이 전혀 없는 저 재판장 한성진 재판장 아닙니까? 맞죠? 이 한성진 부장판사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네, 1심 유죄를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선고를 했고 이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가 조희대가 5월 1일 날 파기환송으로 다시 뒤집으려고 시도했다가 지금 일단 실패한 바로 그 사건.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네. 지금 그 재판이라는 거는 네. 공정해야죠. 무조건 공정해야죠. 근데 국민 앞에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판사가 지금 이런 동일한 또 사건에 또 민주정부와 또 관련된 또 사건에 대해서 또 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민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김용현 같은 경우도 무슨 자격이 없는 자들 뭐 이런 네. 식으로 막 막말을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특히 뭐 시다발이 이런 용어도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지금 법정에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과거 어떤 직책 때문에 간 겁니까? 전 장관의 자격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적어도 전 장관의 품격 정도는 지켜야죠. 언어 사용이라든지 행동에 관해서 뭐 본인이 감옥을 끌려가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마지막에 품격은 지키겠다. 품위는 지키겠다. 사실 그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냥 돈 없는 언행 정도가 아니라 네. 법원 자체를 좀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아까 그 직위원 재판장에서부터 우리 뭐 변호사님들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변호인들을 봐주고 관대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세에서 지금 비롯된 것인데 전 또 하나 이 변호인들의 이 목적은 네. 돈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장에서 떠들고 그리고 대들고 이런 것들을 자기 유튜브에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네. 올려서 19일에 하루에만 415만 원의 슈퍼챗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경향신문에서 얼마 벌었나 기사가 좀 떴었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영치금 태클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지금 요 관련자들이 요 대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듯이 네. 굉장히 이런 것들을 돈벌이를 사용하는 모습에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김건희의 남자라는 뭐 외모가 준수하시다는 이분 구속이 됐습니다. 한 달 이상 도망갔었죠. 굉장히 화려한 그 외투를 입고 계시더군요. 네,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도이치 주가조사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 어떤 관계이신가요? 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과거 검찰이 다 혐의 없다고 풀어준 사람들 하나하나 구속되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 디올백도 이제 그 검사들 뭐 수사한다고 하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번에 이 구속이 또 되나 안 되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관측이 있었는데 이분이 구속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수원 3인방도 아니고 남세진도 아니고 당직 판사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다 당직 판사한테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잊지 못할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거 정말 천운이었다. 네, 당직. 천운이야. 네, 당직. 운이 기대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와, 진짜 슬프다. 어떻게 그럽니까? 사실은 민주주의는 시스템으로 움직여야죠. 그럼요. 그래서 법과 정의, 원칙. 예, 법과 원칙으로 움직여야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구속 수사는 너무 다행인 것이고 이제는 정말로 진실이 드러날 때가 됐다. 근데 와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나 정말 사실은 예, 이거에 정말 이게 정말 너무 안 좋은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조합인데 두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겠다 싶습니다. 뭐 그랬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무슨 뭐 대통령이라는 자는 이제 그렇게 뭐 내란과 외환죄를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 김건희는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땡기는 거죠. 정말 네. 정말 영끌했다고 하는데 비리의 영끌, 예, 비리의 영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거에는 뭐 그동안 뭐 김건희도 뭐 본인이 피해자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자금의 흐름, 거래, 패턴 이런 것들이 좀 다 드러나고요. 아마 이 사람도 이제 구속 수사가 되면 술술 불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 여사 10만 원 샌드위치 가지고 그렇게 탈탈 털고 압색 100번 이상 했던 그 검찰이 도이치, 디올백 뭐 다 풀어줬잖아요. 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검사들 진짜. 아니 심지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우리가 녹취록이 뭐 재수사 뭐 한 달 만에 다시 막 몇백 개가 우르르 쏟아져 나온 어떤 것처럼 증거가 갑자기 쏟아져 나온 그런 것처럼. 네네. 그래서 수사를 한 것도 지금 엉망진창으로 했고 그나마 그런 수사도 뭉개고 무혐의로 다 처분을 했던 사실이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수사로 어떤 전황이 있었는지 네.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또 오세훈도 다뤘어야 되고 조국 대표도 다뤘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뭐 모자라가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 이지혜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